사이다 무비튼. 나는 약혼자가 있었고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부터는 인생 최고로 설레는 순간을 맛보며 남친과의 결혼식을 매일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에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었다.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고 갓 20살이 됐다. 어려서부터 동생은 늘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20살이 된 지금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사이좋은 자매이다. 그런 동생이 내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얼굴색이 안 좋아지는 게 마음에 걸렸었다. 속으로 내가 결혼하는 게 싫어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때로는 그런 동생의 모습이 서운하기도 했었다. 부모님께 내가 결혼하는데 동생이 전혀 축하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언니를 유난히 따르던 애라 섭섭해서 그러는 게 아니겠냐면서 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위기였다. 그런 와중에 시간은 흘러 드디어 결혼식 날. 나는 오늘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결혼식장에는 친구들, 회사 동료, 친척들까지 많은 하객이 자리했다. 친구들의 진심 어린 스피치를 들으면서 눈물이 글썽했다. 다음 스피치 순서로 동생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는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에서 눈물만 주르륵 흘렸다. 처음엔 하객들도 언니가 결혼하니까 감격해서 우는 모양이라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침묵을 깬 동생은 갑자기 언니 미안해 라고 말했고 어느새 하객들 사이에서는 미안해? 뭐야 축하해가 아니라? 라는 반응. 장내가 다소 어수선해졌다. 뭔가 이상하다고 감지한 엄마가 왜 그러냐고 달랬지만 동생은 다시 말없이 울기만 했다. 수습 불가가 되자 사회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됐고 갈수록 장내 분위기가 갈피를 못 잡고 어수선해졌다. 나 역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때 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지금 형부가 될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옆에 있는 신랑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라고 결백을 주장. 장내는 마침내 카오스 상태에 정점을 찍었다. 사회자와 엄마가 동생을 단상에서 끌어내린 후에도 동생은 계속 펑펑 울기만 하다가 갑자기 과호흡 발작을 일으켰고 급하게 스태프들이 달려와서 동생을 휴게실로 옮겼다. 나도 벌떡 일어나서 동생을 따라갔고 예식은 일단 중지됐다. 휴게실에는 가족과 몇몇 걱정이 되어 뛰어온 소수의 친구들만 들어와 있었다. 스태프 중 한 명이 과호흡 대처법을 설명했고 동생은 시키는 대로 따라하더니 조금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동생은 울면서 그동안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건의 발단은 결혼식에 앞서서 양가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양가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었을 때였다. 밥을 먹다가 동생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내 약혼자가 뒤를 따라왔다고 한다. 너 귀엽다. 처제면 가족이니까 우리 연락처 교환하자. 라면서 접근했다는데 그때 동생은 별로 내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싫다고 하면 예비 형부의 기분이 상할 거고 그럼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후 약혼자한테서 연락이 왔다는데 내 생일이 곧 다가오니까 서프라이즈로 선물이며 방을 꾸미는 일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서프라이즈 준비는 핑계처럼 들렸고 나한테 비밀로 하고 만나는 게 걸려서 일단 거절했는데 약혼자는 넌 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니? 아님 너 혹시 언니 싫어하니? 등등 온갖 억측을 다 들먹였다고 한다. 동생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약혼자는 계속 물고 늘어졌고 계속 거절하면 앞으로 가족으로 잘 지내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어긋나는 게 예감이 안 좋다며 동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일 속상한 사람은 네 언니야 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약혼자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생은 약혼자와 만나서 쇼핑을 했고 내 선물을 같이 골랐다. 그리고 나와 약혼자가 동거 중이던 집에 같이 와서 생일 파티 장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꽉 끌어안으면서 너 볼수록 귀엽다. 언니한테는 비밀로 하고 우리 둘이 몰래 사귈까? 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생은 그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싫다고 거절하고 즉시 집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약혼자는 동생을 억지로 침실로 끌고 갔고 반항하는 동생을 겁탈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뭔지 처음 경험했다. 내 소중한 동생에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다니. 어떻게 내 남편이 될 약혼자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일 이후 동생은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충격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곧 결혼식을 앞두고 모두가 들떠있는 가운데 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얼마 후 밥을 먹으면 속이 계속 메스꺼리는 느낌이 들면서 설마 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동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임신 사실을 나와 부모님께 말하면 상대가 누군지 물을 게 뻔하고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던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혼식 당일날이 되고 말았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날 테고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워서 눈물이 났다고 했다. 동생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후 약혼자는 아니야! 제가 나 꼬신 거야! 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동생은 아이가 태어나면 곧장 DNA 검사를 할 거다. 그럼 이게 누구 아이인지 분명해질 거라고 소리치자 이번에는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합의하에 한 일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그때 약혼자 아버지가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약혼자를 주먹으로 후려쳤다. 그러더니 약혼자한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쓰레기 같은 놈! 라고 분노. 약혼자 어머니는 울면서 우리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약혼자의 추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혼식은 중단됐다. 그때 나는 약혼자가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이 아니라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몸을 벌벌 떨면서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동생에게 내가 먼저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꼭 안아줬다. 그러자 동생은 울면서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서 언니의 행복을 망가뜨려서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라며 하염없이 울었다. 나는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인간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약혼자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었다. 놈은 자기 부모님한테 붙잡혀서 식장 밖으로 끌려나갔지만 하객들도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 놈의 더럽고 추악한 행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결혼식에는 놈의 회사 사람들도 물론 참석했었고 이 사실이 회사 내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그 결과 초고속으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 놈은 자기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게 무자비하게 맞은 후 감히 나하고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꿈을 꾼 모양인데 나 네 동생 게임에 빠진 거야. 네 동생이 문제라고. 내 말 좀 믿어 제발. 너 나랑 네 동생 중에 누굴 더 믿어? 나지? 나 믿지? 나 이제 너밖에 없어. 제발 나 버리지 마. 어? 우리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자. 라고 떠들어댔는데 한마디로 정리. 지옥에나 가 인간 말종아.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나는 놈에게 결혼식 비용, 부정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로 1억을 청구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놈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했다. 증인은 셀 수 없이 많았고 놈의 죄를 밝히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 없었다. 당연히 감옥행이 떨어졌다. 다행이라면 놈의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우리 입장을 존중해 주셨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죗값을 다 치르게 할 거고 위자료도 내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거다. 이번 일로 놈은 놈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절당했고 누구 하나 놈의 편을 드는 사람은 없었다. 놈의 라인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욕설 문자가 날라왔지만 그 모든 것은 네 탓이라는 사실. 놈은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지옥, 감옥 밖으로 나와도 지옥일 것이다. 그래야 마땅하다. 극도로 고통받길 바라며 극도의 고통 속에서
내 동생에게 저지른 짓을 몇 년이 됐건 지옥 같은 곳에서 후회하고 뉘우치기 바란다. 그리고 나와 부모님은 오직 동생의 다친 마음을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다. 동생은 뱃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공포와 싸운 결과 뱃속의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면서 그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기로 결심했다. 결심한 후로 동생은 조금 편해 보였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나는 그런 동생을 지지할 생각이다. 내 결혼식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동생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웃는 모습을 되찾은 것에 감사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언니가 한 명 있다. 언니는 조카 둘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돌싱녀로 귀환한 셈이다. 나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고 집은 부모님 댁 근처이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한테서 연락이 왔다. 형부와 언니는 현재 이혼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형부가 언니한테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았다. 형부는 언니하고는 연락이 안 닿고 집으로 찾아가면 우리 부모님이 쫓아내는 통에 하는 수 없이 나한테 연락한 거라고 자락을 깔았다. 나는 언니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형부는 정말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형부가 내세운 궁색한 이유는 언니가 자기 밥을 안 차려줬다는 것, 남편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건 당연한 아내의 의무라고 하면서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먼저 이혼하자고 하더니 집을 나가버렸다며 성토했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었다. 언니가 이번에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면서 나한테 형부와 이혼할 생각이라는 것과 이혼 조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었다. 일단 형부는 1년 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그 후 재취업을 했지만 정사원직을 못 구해서 할 수 없이 알바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다고 한다. 한편 언니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정사원이었는데 애들 챙기는 것도 언니 혼자 도맡아서 했다. 형부는 아침 시간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출근 시간 전까지 죽어라 잠만 자고 애들 아침밥 먹이는 일, 유치원 등원 준비 등 일도 돕지 않았다는 거다. 원래부터 집안일은 언니가 독박으로 하고 있었는데 형부는 알바생이 된 후로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집안 루틴을 바꾸냐고 따지면서 육아, 집안일, 그 어느 것 하나 거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언니 혼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애들 등원 준비까지 혼자서 다 해야만 했다. 물론 힘에 부친 언니는 형부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형부는 애들 등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 전부 여자들 뿐인데 남자 체면이 있지? 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비협조적이었다. 어쨌든 언니는 애들하고 똑같이 매일 형부한테도 아침밥을 차려줬는데 형부는 언니가 매일 차려주는 아침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만 만드는 꼴이니 아깝기도 하고 단 1분이라도 아침 시간을 아끼고 싶었던 언니는 차라리 형부 아침밥은 안 차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왜 아침을 안 먹냐고 물었더니 형부한테서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아침에는 머리가 무거우니까 음식을 전부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먹기 편하게 해주면 안 남기고 먹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넌 내가 이런 말을 꼭 내 입으로 해야 되냐? 마누라면 그 정도 센스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먹고 남길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정상이지. 그 정도 눈치도 못 채면서 대체 왜 사냐? 라는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애들 챙기랴 집안일 하랴 몸이 2개여도 모자란 판국에 다 큰 남편까지 애처럼 챙겨달라는 말에 언니의 인내심이 완전히 고갈되면서 친정으로 와버렸다는 거였다. 그런데 형부는 그걸 자기식으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라고 비난하면서 언니더러 위자료를 내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형부는 상상 그 이하였다. 그래서 형부에게 나는 언니에게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누가 들어도 언니한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 남편이라면 이혼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또박또박 반박했다. 그런데도 형부는 우리 집에 가면 부모님이 문전박대를 해서 언니와 대화를 할 수가 없다면서 아예 간편하게 내가 동생이니까 책임지고 위자료를 대신 내라고 요구했다. 정말 머리가 어디 고장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도 안 통하고 이런 상태의 사람과 얘기해봐야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형부는 언니를 찾아가는 것보다 나한테 연락하는 게 중간에 부모님도 없고 더 빨리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매일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고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착신 거부를 하면 간단하게 통화를 차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다시 언니를 찾아가서 귀찮게 할 게 뻔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언니한테 이 문제를 상의하고 싶었지만 소심한 언니가 나한테 피해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형부한테 위자료를 줘버릴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도 못 꺼내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형부 전화를 무시하는 걸로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어졌다. 혹시 제풀에 나가 떨어졌나 하고 살짝 안도하고 있던 주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형부였고 형부는 실실 웃으면서 문 앞에 서 있었다. 여기는 왜 찾아온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나는 소리쳤지만 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실실거리면서 네 언니랑 이혼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했다. 이건 또 뭐지? 여태까지 위자료 안 주면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던 사람이 갑자기 왜?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대체? 나는 정말 이혼할 거냐고 물었고 그럼 위자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 이제 언니도 한시름 놓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마음이 놓였다. 잘 됐다고 안도한 순간 형부는 다시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이혼하고 미나 너하고 재혼할 거야. 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미나 너 대기업 정사원이잖아. 좋은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내가 네 인스타 봤거든? 너 요리도 진짜 잘하더라. 그러니까 언니 카드 버리고 동생 카드 잡으면 돈 걱정 밥 걱정 다 해결되잖아. 너 집안일 요리 다 잘하는 거 맞지? 그렇다면 내가 네 언니랑 이혼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 형부의 광언을 듣고 있으려니 등줄기가 오싹하면서 공포가 밀려왔다. 실은 내가 관리비를 못 내서 퇴거 통지를 받았거든? 우리 결혼하기 전에 먼저 같이 살면 안 될까? 걱정 마. 내가 언니보다 너 더 많이 사랑해줄게. 라는 말을 듣고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나는 얼른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경찰은 10분도 안 걸려서 도착했고 형부는 출동한 경찰에게 양팔을 결박당했다. 잡혀가면서 나는 저 여자 약혼자다, 결혼할 사이라면서 경찰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나한테 맞냐고 물었고 나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맞섰다. 이 사람은 내 형부고 언니와 이혼 문제로 마찰이 있다는 부연 설명과 함께 말이다. 그 결과 형부인지 정신병자인지 하는 놈은 경찰에 연행됐고 사태가 이쯤 되면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사이즈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부모님께 연락했다. 그러자 언니는 한달음에 나한테 달려왔고 네가 나 때문에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만 하냐면서 펑펑 울면서 나를 끌어안고 무사해서 다행이란 말을 계속 되뇌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언니 일만으로도 충분히 열이 받았었는데 나까지 괴롭히고 가당치도 않은 결혼을 입에 올리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냐며 노발대발하다가 형부 부모님을 집으로 불렀다. 형부 부모님과 일단 경찰서에서 풀려난 형부가 같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풍경이 펼쳐졌다. 형부 부모님은 언니에게 한 짓만으로도 죄스러운데 상관없는 사돈 처녀한테까지 전화로 괴롭히고 결혼하자며 패륜적인 발언을 한 것까지 포함해서 위자료를 강요한 것까지 모두 사과하셨다. 나와 언니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서 책임지고
위자료를 지불하게 할 것과 두 번 다시 얼씬하지 못하게 시골집으로 형부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형부는 여전히 모든 책임은 언니에게 있다. 나를 찾아온 게 서로에게 윈윈이다. 라는 헛소리를 해댔는데 옆에 있던 사돈어른이 멋지게 주먹을 날리셨다. 이런 미친놈! 네가 사돈 처녀한테 한 짓은 명백한 범죄야! 부끄러운 줄 알아! 라며 호통을 치셨다. 형부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맞은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순순히 부모님을 따라서 시골로 강제 송환에 응했다. 위자료는 형부 아버님이 앞으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나와 언니 앞으로 몇천만 원의 돈을 일시불로 입금하셨고 그 점은 감사했다. 답 없는 형부는 끝까지 언니가 남편 모시기를 제대로 안 한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언니 대신 동생이랑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싫다는 거냐 라면서 끝까지 망언을 했다. 정말로 존재 자체가 민폐. 형부가 시골로 강제로 끌려내려가고 얼마 후 소문을 들었는데 형부 부모님은 본인 잘못으로 발생한 위자료는 반드시 물어내게 하겠다면서 형부를 어디 산속에 있는 작업 환경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부품 공장에 억지로 데리고 갔고 현재 거의 강제로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아는 사람도 없고 놀러 갈 곳도 없고 그저 기계처럼 계속 일밖에 할 게 없는 곳이라는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최소 앞으로 몇 년간은 거기에 갇혀 지낼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하여름, 30살의 전업주부이다. 남편 왕지수는 제법 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나름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양이다. 비중 있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기도 하고 부하들 감독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부장적 그 잡채이다. 솔직히 언어폭력을 당하는 기분이 들지만 완전히 틀린 말들은 아니어서 반론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결혼 전에는 딱 부러지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뚝심 있고 남자 중에 상남자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착각이었단 생각이 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건 내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였다. 첫 임신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다. 그런 나한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던져대는 지적질에 심한 상처를 받았다. 입덧이 심한 편이어서 음식은 입에도 못 대고 거의 종일 누워만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내 귀에 대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일이었다. 오늘은 밥 먹었지? 설마 여태 안 먹은 건 아니지?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빨리 먹어. 엄마가 먹는 음식이 아이한테 간다는 거 몰라서 이래? 임신만 하면 다야? 그런 기초상식도 없이 어쩔 생각이야? 나라고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걸 모를 리가.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입덧이 너무 심한 편이라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올라와서.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해서든 먹어. 그게 다 애를 위한 거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에 어떤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 입덧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나를 향해 끝없이 질책을 퍼붓는 남편의 존재였다. 하루도 거르는 날 없이 때로는 장시간에 걸쳐서 남편의 설교는 끝이 없었다. 솔직히 어떤 날은 지옥에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남편은 내 몸과 아이를 걱정하는 것뿐이다. 남편은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타입이라 저렇다. 라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지만 내 정서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 나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 적은 있는지 남편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수면도 충분히 취하고 당신이 한밤중에 일어나 있는 거 내가 설마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고. 잠자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 누가 그걸 몰라서 이래? 그래도 잘한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수면제니 그딴 거 먹을 생각 말고. 알았어? 그러다 애한테 손톱만큼이라도 문제 생기면 큰일이니까. 근데 정말 잠을 들 수가 없어. 그럼 운동을 해.
적당한 운동은 부만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말 못 들었어? 몸이 피곤하면 잠도 더 잘 올 거고 일석이조잖아. 남편은 자기 말에 만족하면서 웃기까지 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태연하게 운동하라고 명령하며 만족스러워하라니. 그건 무리야. 식욕도 없고 수면 부족에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 그럼 뭘 어쩌자는 건데? 대책도 생각 안 하면서 못한다고만 하면 다야? 그딴 태도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절대 용납 안 되는 거야. A안, B안, C안까지 대응책을 생각한 후에 부정을 하더라도 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 틀린 말 했어? 내 말이 뭐가 잘못됐어? 말빨로 모든 걸 제압하려는 저 태도. 몸도 마음도 지치고 머리 회전까지 둔해진 듯한 상태에서 나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내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은 출산은 친정에 와서 하는 게 어떠니? 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다. 친정은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거리였다.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매일 남편한테 욕먹고 야단 맞으면서 지내다가는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나 출산 친정에 가서 하는 거 말인데. 남편은 마땅치 않은 얼굴을 냈다. 우리 둘은 가족이야.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끼리 노력해서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말로만 보면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가 바쁘다면서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았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틈만 나면 지적질만 했다. 남편은 자기 의견이 곧 룰인 것처럼 강조했다. 당신 지금 몇 살이야? 벌써 30이야. 성인이 된 지 10년도 더 넘었어. 어른이라고. 어른식이나 돼서 아직도 애처럼 엄마 아빠 하면서 기대고 싶니? 얼마나 철이 없는 거냐 넌. 대체 네가 앞으로 엄마가 될 사람이란 자각은 있냐? 그런데도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기댈 생각이나 하고 있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당신 말 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대로 버티다가는 쓰러져서 입원할 것만 같다고. 나 그 정도로 힘들어. 친정에 가면 부모님이 챙겨주실 테니까. 입원이란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은 더 나빠졌다. 남편은 남들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타입이었다. 입원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출세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내켜하진 않았지만 마지못해 동의했다.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후 한 달이 지나 그동안 신세를 졌던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 마중을 온 남편 차에 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했다. 앞으로 2시간 반이나 남편과 둘이서만 차 안에서 같이 있어야 한다니. 역시나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계속 명령조로 지시를 내렸다. 일단 보기에는 출산도 문제 없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돌본 것 같네. 내가 친정에 가서 출산하고 오라고 허락한 덕분인 줄이나 알아. 처음엔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건 생각 안 나? 나는 무조건 부모님한테 기대려는 건 잘못이라고. 일반 상식 차원에서 주의를 준 것뿐이야. 그건 지난 일이고 남자애니까 무조건 야구 시킬 거야. 뭐? 야구는 정신력, 체력 다 길러주고 팀워크도 배우고 몸도 마음도 튼튼한 남자가 되는 지름길이야. 육아책에도 추천하고 싶은 스포츠에 들어가 있어.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풍부한 감수성을 위해서는 피아노가 좋겠지. 너무 앞서가지 말고 나중에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 하게 해주면 되지 않아? 무슨 한가한 소리야. 리더형 아이로 키우려면 조기교육이 관건이야.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 넌 우리 애가 무슨 야생동물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남편의 폭주는 고속도로 휴게실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다. 아마 나랑 떨어져 있는 한 달 동안 무시하고 화풀이할 상대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쌓인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휴게실에 잠시 들렀을 때 나는 기저귀 좀 갈고 올게 하고 아이를 데리고 차에서 내렸다. 남편은 누구랑 톡을 주고받는지 대충 알았다고 대답했다. 휴일이라 그런지 휴게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기저귀를 갈고 남편 차로 다시 가고 있는데 갑자기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젊고 예쁜 여자였다.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갑툭튀에 놀라서 돌아봤더니 여자는 차분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말을 걸어서 놀라셨나봐요? 아니에요. 혹시 무슨 용건이라도 있으세요? 어쩐지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고 본능적으로 아기를 꼭 안았다. 그러자 아기가 울기 시작했고 남편이 우리를 보고 있었는지 저쪽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대체 화장실을 몇 시간이나 갔다 오는 거야? 남편은 내 옆에 있는 여자를 쳐다봤다. 그러자
얼굴빛이 갑자기 창백하게 변해갔다. 여자는 남편한테 친숙하게 말을 건넸다. 토끼 같은 자식에 미인 아내를 두셨네? 근데 세상 진짜 좁다. 왕채수 씨하고 이런 데서 다 만나다니. 완전 대박. 아까 톡에 고속도로 휴게실에 있다더니 그게 설마 여기였어? 남편이 이렇게 당황하고 안색이 창백해지는 건 처음 봤다. 친정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모습 처음이야를 경험하게 될 줄이야. 사람 일은 역시 모르는 거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왕채수 씨가 자기가 관리를 안 하면 부인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걱정하더라고요. 나이가 30이나 됐는데 출산 육아도 혼자 감당을 못해서 친정에 응석 부리고 있다고.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왜 나를 버리고 이런 여자한테 다시 돌아간 건데 왕재수 씨? 여자가 하는 말을 들으며 이 상황이 정리가 됐다. 바람 피웠어? 그렇다기보다는 당신이 임신해서 외로울 때 잠깐 몇 번 만난 것뿐이야. 근데 당신이 출산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관계는 정리하자 라고 딱 선을 그었어. 난 별로 잘못한 거.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날마다 설교를 늘어놓더니 정의야 상식에 화신인 양 굴면서 말이야. 뒤에서는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다녔니? 역겨워. 인간 쓰레기. 아이는 점점 더 울고 대막장극이 펼쳐졌다. 결과는 이혼이었다. 이혼하면서 남편과 불륜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씩을 청구했다. 이혼 조정을 하면서 전 남편이 사실은 집에서만 큰 소리치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아내, 아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만 강해지는 비열한 인간. 하지만 강자 앞에서는 약자가 되는 쫄보. 위자료 좀 면제해줘 라고 징징거리는 전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찌질한 인간이었니? 바닥을 보여주네 라고 빅엿을 날려줬다. 그건 사상 최악의 기적적인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나 싶다. 나한테도 전 남편한테도 지옥 같은 하루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순간에 감사한다. 그때 그 기적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여전히 같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정의의 사도인 양 굴었던 모양인데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양두구육 그 잡채라는 게 들통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 출세 코스에서 밀려난 건 물론 프로젝트 리더 자격도 박탈,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아들아이가 3살 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가난했지만 우리 두 모자는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들아이는 다행히 손이 많이 가는 편은 아니었고 똑똑한 아이로 성장해줬다. 나의 자랑이자 중심인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고3이 되었고 나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3년 전까지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됐다. 전에 다녔던 회사는 일하기 좋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젊은 사원들이라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이미 아줌마 영역에 빼박, 남자 사원들은 젊은 여자 사원들 주변만 하이에나처럼 얼쩡거렸다. 젊은 여사원들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상사는 그 일까지 나한테 몰아서 배당을 했다. 아주머님 그거 아직도 다 못했어? 하여간에 나 같으면 일 못해서 민폐 끼치느니 차라리 관두겠네 라고 이제 거의 습관이 된 멘트를 또 날렸다. 그런 모욕을 견뎌냈던 건 고등학생이 된 아들아이를 대학까지 뒷바라지하고 싶었고 그게 절대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약해질 수 없었다. 상사뿐 아니라 젊은 여사원들도 나를 무시했지만 일단 집에 들어가면 회사 일은 있고 아들아이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들아이도 요즘 들어서 엄마 괜찮아? 요즘 얼굴이 진짜 피곤해 보여 라고 걱정을 했다. 솔직히 지금 나는 매일 젊은 여사원들로부터는 쓸모없는 짐짝 취급, 상사와 남사원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 취급을 받으면서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들아이한테 들키지 않게 매일 몰래 위약을 먹었다. 날카로운 칼끝으로 위를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계속 참고만 있었다. 아들아이는 자기 용돈이라도 벌겠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너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꾸리는 건 엄마 몫이니까 생활비는 보탤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과업무와 스트레스로 몸에 한계가 왔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 그래도 꾹 참고 힘들어도 매일 회사에 출근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어떤 어린아이가
자전거에 부딪혀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갔고 가방 속에 있던 구급 약품을 꺼내서 간단하게 치료를 해줬다. 천만다행으로 무릎이 살짝 까진 정도였기 때문에 약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자 아이는 금세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자기 갈 길로 갔다. 하지만 그 바람에 출근 시간이 늦어졌고 나는 전속력으로 회사로 달려갔다. 간신히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상사가 내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직전 내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지금 지각했잖아. 그따위 정신머리밖에 안 되는 부하는 내 부서에 필요 없어. 오늘부로 해고야. 상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각, 5분 늦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유를 상사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지만 상사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옆에서 보고 있던 젊은 여사원도 하긴 사무실에 저런 칙칙한 아줌마가 있으면 분위기가 다운되긴 하죠 라고 비웃었고 남사원도 전 벌써 예전부터 아줌마는 노땡큐였어요. 아줌마 빠지고 새로 젊은 여사원 들어온다던데 그거 확실한 거죠? 라고 거리낌 없이 떠들어대는 분위기. 이 안에 나는 공공의 적이 된 느낌이었다. 박스에 초라하게 담긴 내 짐들을 상사가 나한테 던져주면서 자, 이거 받고 지금까지 수고했어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더니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어하는 나를 억지로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더니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거의 반 넋이 나가버린 나는 그저 발길이 가는 대로 걷고 있었다. 도착해보니 집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들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집에 들어온 아들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겨우 정신이 들었다. 오늘 하루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명랑하게 얘기하는 아들아이를 보자 울컥하고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샘솟았다. 그런 나를 본 아들아이는 상당히 놀란 모습이었고 왜 그러냐고 물었다. 미안해. 엄마가 좀 부족해서 회사에서 해고됐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아이는 무슨 실수했어? 아니면 실적이 부족했던 거야? 라면서 해고가 된 이유를 자세히 물어왔다. 이제 어린아이도 아닌데 적당히 얼버무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사실 그대로 말해줬다. 한번 얘기를 시작하자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봉인 해제됐고 그동안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 어느 순간 나는 아들아이에게 내 감정 밑바닥에 있던 말까지 다 하고 말았다. 내 얘기를 열심히 듣고만 있던 아들아이가 딱 한마디 걱정 마, 그 부서 없어질 거니까 라고 했다. 아들아이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다. 원래는 이런 얘기를 너한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흥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또 곧 다른 직장 구할 테니까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늘 높았고 벌써 45살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파트타임 정도가 전부였다. 수입이 줄어들고 형편이 어려워질 게 뻔히 예상됐다. 그래서 낮 시간대뿐 아니라 새벽이나 밤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더 하려고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는데 해고됐던 회사에서 갑자기 당장 와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것도 아들아이도 같이 말이다. 나더러 오라고 하는 이유도 짐작이 안 됐지만 대체 아들아이를 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건지 그건 더 수수께끼였다. 어쨌든 그쪽에서 다급하게 찾는 것 같아서 아들아이를 대동하고 가긴 갔는데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본 적도 없는 응접실로 안내될 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평소에 말 한마디 해본 적 없는 부장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지난번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완전 정중. 어? 헐, 뭐지 이건? 너무 놀라서 멘붕이 올 지경. 그리고 왜 아들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비로소 이유를 알게 됐다. 아들아이는 똑똑했고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는데 세상에 나도 모르게 이 녀석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라 여러 회사에서 관심을 보이며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중에 내가 해고된 회사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계약할 예정이었는데
아들아이가 계약 조건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던 부서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걸 내걸었다는 거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부장과 사장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자초지정을 따졌고 아들아이의 엄마가 나란 것과 내가 억울하게 부서에서 쫓겨났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다. 곧바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가자 전 상사와 남녀 사원들은 모두들 바싹 졸아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이지만 아직 현역 고등학생인 아들아이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정도를 넘어서 상품화에 성공해서 회사와 거래를 하다니 이런 이변이 내 아들한테서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심지어 아들아이는 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 원래는 대학에 들어간 후 천천히 완성할 계획이었는데 매일 곧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회사를 향하는 나를 보면서 빨리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완성을 해놓고 나니 업계에서 호평이 이어졌고 프로그램 출시와 동시에 여러 회사에서 거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부장의 호출을 받고 그동안 갑질을 해왔던 상사가 들어왔다. 얼굴이 파리해져서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몰라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울먹거리면서 납작 엎드렸다. 마치 내가 윗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고 얼떨결에 나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 머리를 연신 조아리면서 응접실에서 나갔다. 그렇게 한바탕 사과 의례가 펼쳐진 후 아들아이도 한이 풀렸는지 계약에 응했다. 그 후 내가 있었던 부서는 남녀 사원 전원에 대해 각각 합당한 강등 처분 및 부서 이동, 지방 좌천이라는 엄격한 내부 인사가 이루어졌고 전원 교체라는 칼을 빼든 후 새로 팀원이 꾸려졌다. 그리고 부장이 나한테 다시 복직해서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내가 잠시 고민하는 걸 보더니 엄마, 이제 경제적인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순수하게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 하세요.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들. 사실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았고 보람도 있었다. 그 부서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생기기는 했지만 다시 일할 수 있다면 기꺼이 복직하고 싶었다. 그래서 결론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일과 휴식 모두 밸런스를 잡겠다고 아들아이와 약속한 후 복직 제의를 받아들였다. 부장과 사장은 아들아이 덕분에 회사의 작업 효율이 3배 이상 올라갔다며 기분이 좋아서 나에게 아드님이 진짜 천재야. 엄마 생각도 끔찍하게 하는 효자고. 라고 틈만 나면 아들 칭찬을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건 질리지가 않았다. 나한테 갑질을 했던 상사는 겨우 해고는 면했지만 지금은 지방으로 좌천돼서 볼 일이 없게 됐다. 젊음을 무기로 나를 마음껏 비웃던 여사원들은 업무가 장난 아닌 부서로 이동돼서 개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내가 잘리고 젊은 여사원이 들어올 거라고 좋아하던 남사원들도 뿔뿔이 다른 부서로 흩어졌는데 개 중에는 일이 힘들어서 못 견디고 잦은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도 있다고 한다. 조금 심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다. 나를 즉각 해고했을 때도 부장에게는 보고도 안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아들은 자금도 충분히 모아졌고 앞으로는 학생 기업가로서 학업과 스타트업을 동시에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미 아들아이의 실력을 알아본 사람들이 인맥을 쌓으려고 연락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그런 유능한 아들이 나에게 지금까지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고생한 거 앞으로 내가 다 갚으면서 엄마 잘 모실 거니까 이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사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만으로도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얼마 전 두 딸아이와 같이 이사를 온 나는 정보도 얻을 겸 딸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두 엄마, 영희 씨, 현정 씨를 불러서 우리 집에서 같이 차를 마시기로 했다. 그러자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한진자 씨가 은근슬쩍 끼어들었다. 한진자 씨는 거실 한 구석에 있던 쇼핑백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꺼냈고 대박! 이 지갑 명품이네? 라고 하더니 지갑을 꺼내서 막 만졌다. 그 지갑은 남편이 죽고 난 후 혼자서 두 딸아이를 열심히 키운 보람이랄까?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브랜드 맞지? 라면서 큰딸이 자기가 모아뒀던 용돈을 모두 털어서 선물한 거였다.
명품보다 값진 선물이었기 때문에 한진자 씨 손에서 얼른 뺏어서 옆방에 갖다 뒀다. 그러고 난 후에는 아무 일 없이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 있다가 한진자 씨가 몸이 안 좋다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영희 씨와 현정 씨가 지갑을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해서 가지러 갔는데 지갑이 안 보였다. 소중한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멘붕 상태에서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러자 두 사람이 오더니 혹시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려줬다. 다름 아닌 한진자 씨가 손버릇이 나쁘기로 유명하다는 거였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했었는데 집에 간다고 먼저 일어나길래 안심하고 있었다고 했다. 오늘 우리 집에는 이 세 사람만 왔었고 나랑 영희 씨, 현정 씨는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의심이 가는 사람은 먼저 간다고 하고 나간 한진자 씨뿐이었다. 그때 현정 씨가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과 함께 한진자 씨 집까지 출동했다. 경찰이 왔는데도 여유 있는 표정의 한진자 씨에게 내가 내 지갑 혹시 못 봤냐고 묻자 갑자기 무슨 말인지 엉뚱한 소리를 짓거렸다. 걱정 마. 나는 고소 같은 건 취미 없으니까. 네? 고소라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경찰 앞에서 너무 황당한 궤변을 다시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 지갑은 지금 한진자 씨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갑의 원래 주인은 한진자 씨였고 그 지갑을 내가 뺏어서 옆방에 감춰뒀었다. 견물생심인 건 이해하지만 원래 자기 거니까 몰래 들고 다시 나왔다. 지갑을 자기한테서 뺏은 건 순간적인 충동이었을 거라고 다 이해하니까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었다.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혈압 상승. 일단 그 지갑부터 갖고 와요. 그거 대단한 지갑도 아니고 잡지에 딸려온 부록이야. 라고 하면서 들고 나온 지갑은 틀림없는 내 거였다. 엄연히 브랜드 제품이었고 잡지 부록으로 끼워질 리 만무했다. 그런데 지갑 뒷면에 커다랗게 한진자라고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것도 유성펜으로. 이 지갑과 같은 디자인은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갑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나한테 있어서 그런 행위는 참을 수 없는 만행이었다. 보다 못한 영희 씨가 한진자 씨에게 고급 명품이 어떻게 잡지 부록에 끼어 있었다는 거야? 저건 정품이고 정은 씨 집에 있던 게 틀림없어. 뭐래?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진자 씨를 어떻게 해야 경찰에 증명할 수 있을지 절망적인 기분이 들기 시작했을 때 현정 씨가 한진자 씨에게 어떤 잡지에 딸려온 부록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천연덕스럽게 잡지 이름을 댔는데 어머, 그거 나도 보는 잡지라서 오늘 샀거든? 부록으로 딸려있는 건 토트백인데? 라고 하더니 봉투에서 토트백과 잡지를 꺼내 보였다. 그러자 한진자 씨는 급 당황했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제야 허점이 드러난 한진자 씨는 경찰로 같이 가자는 말에 순순히 응했다. 그 후 우리 집에서 지갑을 훔친 사실을 자백했다고 한다. 다음 날 작은 애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는데 원장실로 와달라는 연락이. 같이 가주겠다며 현정 씨가 나와 기꺼이 동행했다. 원장실에는 원장, 담임교사, 중년 남성, 그리고 한진자 씨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 남자는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내밀었고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해서 깜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자 원래는 내가 지갑을 훔쳤으면서 경찰 앞에서 범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나 같은 모자 가정에서 그런 고급 브랜드 지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논리적으로도 한진자 씨 지갑을 내가 훔친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원장은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학부모가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건 부적절합니다. 신속하게 퇴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고 대화가 되지 않았다. 원장은 퇴원을 강요하고 변호사는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는 멘붕 그 자체였다. 하지만 다행히 옆에 있는 현정 씨가 냉정하게 우리 쪽에서도 진상을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그만 일어나자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한진자 씨가 내 지갑 주고 가야지 이 도둑년! 라고 망발을 했지만 현정 씨가 절대 상대하면 안 된다고 막았고 우리는 원장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현정 씨의 알선으로 지인인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우리는 유치원과 한진자를 상대로 전면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금전적인 면이 걱정되긴 했지만 이 싸움은 절대 질 수가 없는 싸움이라며 걱정할 거 없다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 우리 측에서 먼저 나에 대한 명예훼손, 강도행위로 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한진자 씨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가짜라는 게 판명됐다. 그 가짜 변호사는 한진자와 원장의 친구였고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건 맞지만 배지도 명함도 남의 것을 도용한 거였다. 명함 속 진짜 변호사가 유치원에 왔지만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 명예훼손 고소 정도의 작은 한 건으로 위자료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면서 흥미 자체가 없었다. 한편 가짜 변호사는 남의 배지를 달고 변호사를 사칭한 죄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다. 그 일로 한진자 씨 일에 더 이상 참견할 처지가 못 됐다. 그러자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잃은 한진자 씨는 남편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그런 명품 지갑이 어울리기나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어울리는 내가 대신 써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라면서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무실로 아이들이 뛰어들어왔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애들이 단체로 울어대고 있는 대혼란 속에서 내 딸아이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었다. 깜짝 놀란 나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한진자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다 빠져나갔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딸아이에게 달려가 안아 올렸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라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 변호사가 파악한 바로는 사무실에 없었던 원장이 내 딸아이에게 네가 왜 아직 여기 있어? 라며 손바닥으로 딸아이 뺨을 때렸는데 그 바람에 넘어지면서 시멘트로 된 계단턱에 머리를 부딪힌 거라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나를 대신해서 영희 씨, 현정 씨, 변호사가 나 대신 소송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일은 이랬다. 한진자와 원장은 사촌관계였는데 그것도 보통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고 했다. 중고등학교 때는 둘이서 같이 소매치기, 절도, 폭력을 일삼으면서 소년원에도 들어갔던 전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내 지갑을 훔쳤을 때에도 현정 씨, 영희 씨가 한진자를 두고 손버릇이 안 좋기로 유명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 한진자가 유치원 엄마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면서 돈도 뺏고 물건도 뺏는 폭력을 휘둘렀고 누가 불만을 터뜨리려고 하면 원장이 나서서 퇴원 조치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상황이 종료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지갑 건으로 지금까지 억울하게 당했던 다른 엄마들도 목소리를 보태면서 원장을 원장 자리에서 퇴출시켰고 왕진자 씨의 악덕행위가 전부 경찰에 고발됐다. 덕분에 한진자와 원장은 사이좋게 감옥행에 올랐다. 한진자에게는 지방 근무 중이라 떨어져 지내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혼이 결정됐고 아이들은 남편분이 양육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사태를 알게 된 남편분은 나를 비롯해서 민폐를 끼친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남편분이 책임지고 내 지갑에 생긴 낙서도 깨끗하게 지워줘서 그 부분은 정말 고마웠다. 딸아이 신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사죄하면서 위자료와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한진자와 원장은 지금까지 남에게 해악을 끼쳤던 만큼 장시간에 걸쳐 그 죗값을 치러야겠지만 그 모든 건 자업자득일 뿐. 내 이름은 인내인. 남편 왕지수는 이른바 남의 편으로 남의 편이란 아내의 애너미로 남의 편이나 다름없는 남편. 남의 편이라고 쓰고 남편이라고 읽는다. 정상이라면 아내 편이 돼야 하는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적대시하는 이런 전시 상황은 일상이 곧 전쟁. 우리 집은 나와 남편,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와 셋이서 살고 있다. 아이는 없다. 고부간의 갈등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빠져만 갈 뿐이었다. 이 문제의 여러 원인들 중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의 태도에 있었다. 남편은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엘리트 셀러리맨이다.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일이 다반사여서인지 집안에서의 일은 일절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적당히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고 적당히 빠져나간다. 그런 남편을 등에 업고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나를 업신여기려고 들었다. 나는 정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8시간 근무 후 저녁에 퇴근. 퇴근하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장보고 귀가가 루틴이다. 가계부를 쓰라고 해서 영수증도 꼬박꼬박 챙긴다. 시어머니는 영수증 검열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열을 낸다. 다른 슈퍼 간장이 100원 더 쌌다는 게 오늘 분노의 이유였다. 전단지는 매일 아침 체크를 해야지. 그거 볼 시간 없다는 건 핑계야. 글자를 못 읽는 거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라며 급발진하는 시어머니. 이 주제 하나로 설교가 1시간은 지속된다. 이것도 이미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 있다. 나는 저녁 식사 시간에 들어온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면 말도 안 해. 매일이라고. 제발 어머님 좀 말려달라고. 말려달라고? 영혼 없는 대꾸를 하더니 남편은 옷을 갈아입었다. 나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 혼자서 다 해. 매일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그런데 거기다 시어머니 장황한 설교까지 옵션으로 붙어 다니면 힘이 들겠어 안 들겠어? 네가 말대답을 했겠지. 그냥 네네 하면 될걸. 따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시어머니 모시고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요령을 못 깨우치고 그 모양이냐? 서당깨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라. 그건 아니지. 이게 다 내 탓이란 말이야 그럼?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은 그냥 대충 좀. 남편은 짜증나고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나 오늘 몇십억짜리 대형 프로젝트 처리하다 왔어. 근데 집에 오면 이게 뭐냐? 어디 슈퍼 간장이 100원 더 싸네 어쩌네. 내가 이런 짜치는 일에 끼어들어야겠냐고. 나 좀 그만 괴롭혀. 그런 건 좀 알아서 해 좀. 돈 100원이 포인트로 보여?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난 네 아내야. 매일 꼬투리 잡아서 1시간씩 설교하는 사람이 당신 어머니고. 미안하지만 오늘 화두는 그나마 아주 그럴듯한 편이야. 다른 날은 더 짜치고 어이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그 전단지 버려서 지금은 없다고 잡아떼면서 아님 말고식이라고. 사태의 진위성조차 파악이 안 돼. 아 지친다 진짜. 남편은 내가 할 소리를 자기가 하더니 밥은 넘어가는지 식탁으로 갔다. 일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들으면 지치고 피곤한 기분이 드는 건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이다. 몇십억 단위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국가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라는 자부심을 갖는 건 절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 내의 문제를 저렇게 경시하는 건 절대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남편은 저녁을 먹으면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가 하는 불평불만을 접수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내 애인은 아침마다 전단지 체크 꼭 하고 출근하는 걸로. 그럼 이제 같은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어? 세 사람 아침밥에 당신 도시락, 어머님 점심 준비까지 그거 다 나 혼자서 하는 일이야. 내가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그걸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알아. 근데 그 생활은 익숙해졌을 거 아니야. 시간이란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야. 시간은 만들어내는 거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창조해내는 거. 누가 시간을 창조씩이나 해? 너 진짜 멍청하다. 10분 일찍 일어나서 전단지 챙겨보라는 의미잖아. 이 정도 말귀도 못 알아듣다니. 너 진짜 인생 나이브하게 산다. 하하하 하고 남편이 웃자 시어머니가 따라서 같이 웃었다. 밤에 잠자기 전 남편한테 다시 한번 말했다.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있어? 왜 시어머니 편만 들어? 왜 나를 바보 취급하면서 웃는 건데? 또 시작이네. 너 지금 불만 얘기하는 것도 우리 집이 다 평화롭다는 반증이야. 그런 생각은 안 들어? 뭐래니? 고부간에 진짜 사이가 안 좋으면 냉전 상태. 아예 말을 안 섞고 사는 집들도 많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집은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이상적인 관계 아니야? 나는 기가 막혔다. 얘 이거 지금 진담인가? 하고 싶은 말 못하면 그게 다 우라병의 원인 아니겠어? 우리 집은 엄마도 너도 우라병 걸리는 일도 없잖아. 말로 다 풀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스트레스 정립이 더 채울 자리도 없이 찬 사람이야. 엄마는 나쁜 뜻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냥 흘려 들어. 자꾸 따지니까 나한테도 엄마한테도 이렇게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못은 나 혼자 하고 있는 거네? 그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라고 좀. 그러려니 하고. 너야말로 전형적인 남의 편이구나. 남의 편? 당신이 매사 이런 식이니까. 매사가 뭐?
우리 집 완전 평화롭잖아. 셋이서 나란히 식탁에 앉아서 밥도 먹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기탄 없이 하고. 다른 집들은 냉전이라니까. 나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받고 있어. 서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누가 그래? 나는 일방적인 욕바지라고. 나 진심으로 당신 어머니 싫어해. 그건 당신 어머니도 완전히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거였어? 난 짜치는 일로 맨날 투닥거리길래 사소한 일로 싸울 정도로 서로 허물없는 사이인 줄 알았어. 알겠어. 이제 다 이해했어. 남편이 드디어 내 기분을 이해했구나. 내일부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하겠지. 그런 작은 기대를 품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었어? 뭐가? 아, 남의 편 어쩌고 나한테 욕한 거? 남편은 나를 비꼬면서 비웃음을 지었다. 내가 회사에 가서 와이프 말이 내가 전형적인 남의 편이래. 나 완전 상처받았잖아.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회사 사람들이 다들 빵 터졌다는 거 아니냐. 와이프분 전형적인 현모양처 타입인 줄 알았는데 극 민감형이네. 너도 고생이 많구나. 다들 그러던데? 남편은 희죽희죽거렸다. 회사에서 다들 그러더라. 불륜이니 돈 문제니 하는 거면 몰라도 어디 슈퍼가 싸네 비싸네 음식 맛이 짜네 다네 그딴 거는 무시하라고 말이야. 당신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건 당신 말투가 1도 진지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가뜩이나 피곤한데 집안일 가지고 날마다 닥달당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끝까지 남편은 내 말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다. 내가 이혼을 결심한 건 내 생일날이었다. 남편한테서 결혼 선물을 받은 건 결혼 전이 마지막이었다. 물론 시어머니한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케이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나의 생일을 스스로 축하해주기로 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항상 갖고 싶었던 진주 목걸이를 샀다. 맞벌이 부부로 집안일 독박에 시어머니의 갑질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면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내돈내산으로 마련한 목걸이였다.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란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년국에 넘어가면서 푼수같이 비싼 목걸이나 살 생각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라면서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내 흉을 보고 다녔다. 나는 생일날 저녁을 먹으면서 울면서 항의했다. 하지만 남편은 폭소를 터뜨리며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우리 엄마 비유 천재네. 나는 분하고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울어버렸고 울고 있는 나에게 남편은 차갑게 쏘아댔다. 오버하지 좀 마라 제발. 밥상 앞에서 울면 밥맛 떨어져. 울 거면 나가서 혼자 울던가. 애들 싸움받아도 못한 걸 가지고 왜 우냐 대체. 당신은 당신 와이프를 두고 중년국에 푼수 떤다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도 최악이야. 나는 언어폭력을 이유로 이혼했다. 위자료는 500만 원 정도였지만 전 남편 왕재수는 자기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내가 생일날에 모욕을 당하고 나서 집 앞에서 울고 있는 걸 목격한 주민들이 있었고 막상 사태가 심각해지자 전 남편의 동료, 친구들도 내 입장을 옹호했다. 전 와이프 진짜 불쌍했네. 이 자식 인간이 너무 아니다. 듣기만 해도 화나려고 해 등등. 무개념 전 남편은 폭 대려고 했다고 혹 부친격이 되고 말았다. 스트레스가 쌓이자 일에서 실수가 잦아진 전 남편은 머지않아 리스트라 명단이 오를지도 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 시어머니와 남편은 내가 없자 서로의 스트레스를 마구 뿜어대며 할 말이 있으면 다 하는 사이가 됐다. 가족 간의 일에 대해 눈꼽만치도 배려가 없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나는 아무 관심도 없다. 내 이름은 이진수. 아버지가 경영하는 식품 메이커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하는 24살 청년. 나에게는 왕사랑이라는 여친이 있고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 중이다. 사랑이는 우리 거래처 회사에서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나도 거래 문제로 찾아갔다가 알게 됐다. 사랑이는 낯가림이 심한 타입이라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나는 사랑이와 만나기 전에 전 여친한테 차였던 아픈 기억 때문에 여자 불신에 빠져 있었다.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사랑이의 따뜻한 배려심 때문이었고 그녀에게 무한 감사를 느낀다. 전 여친인 한진자는 같은 대학 동기였고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년 동안 사귀었다. 진자는 엉뚱 발랄한 타입으로 사교성이 좋아서 누구하고든 금세 친해지는 성격이었다. 먼저 대시한 것도 진자였고 그녀의 강한 어필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다.
그때가 나한테는 제대로 하는 첫 연애였고 첫 여친인 진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생일, 크리스마스 때는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사줬고 데이트도 진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데려갔다. 모든 것이 진자 중심이었고 그때마다 활짝 웃으면서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진자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무리 버거운 미션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달성했다. 하지만 진자와의 이별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그때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진자가 우리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 집에 데리고 가기로 약속했다. 그 무렵 우리는 사귄 지 1주년을 맞이하고 있었고 진자와 졸업 후의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고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일도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 진자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니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당황하는 나를 버려두고 미안 나 갈게 라고 하더니 바로 뒤돌아서 가버렸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고 한참 후에 헤어지자는 메시지가 날아왔다. 이유를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다. 처음으로 좋아했던 여자에게 받은 상처로 한동안 페인으로 살다가 여자 불신에 빠졌고 꽤 오랫동안 여친 없이 솔로로 지냈다. 하지만 사랑이를 만나고 따뜻함과 배려를 느끼면서 나쁜 여자 한진자를 완전히 잊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이와 비교해보면 한진자는 배려심이 없는 여자였다. 차라리 헤어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랑이와 사귄 지 1년 반이 지나 나는 드디어 프로포즈를 했다. 한진자에게 차인 후 공부에만 전념했고 아버지 회사에 취직한 후로는 오직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내 수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그 덕분에 예정보다 빨리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셔서 긴급 수술을 받게 됐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뇌수술을 받은 후여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아직 6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는 나에게 맡기겠다며 조기 퇴직을 결정하셨다. 그런 이유로 결혼식을 잠시 연기하기로 하고 회사 문제가 안정된 후 다시 식을 올리기로 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연기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자 사랑이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괜찮아. 설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 것뿐인데 뭐 라며 나를 위로해줬다. 사랑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서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열심히 업무에 임했다. 겨우 회사 전반적 업무에 적응이 됐을 무렵 결혼식 준비에 다시 착수한 우리는 매주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담당자와 미팅을 하며 플랜을 검토했다. 평상시처럼 미팅을 마치고 결혼식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한진자가 있었다. 어머, 진수 맞지? 오래간만이다. 결혼식장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한진자에게 당황스러웠지만 결혼식 준비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결혼식? 설마 너 결혼하니? 판잣집에 살면서 웬 결혼? 너 이런 데서 결혼식 올릴 돈은 있니? 라고 하길래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듣고만 있었다. 계속해서 한진자는 내 예비 신랑은 유명 대기업에 다니는데 결혼식도 연예인들이 하는 데서 할 예정이야. 시간 되면 너도 올래? 옆에 있는 여친도 같이. 너희 결혼식하고 비교될 텐데 비참해 좀 주의. 라며 깔깔거렸다. 심히 불쾌했지만 무시하고 그냥 와버렸는데 며칠 후 진짜 자기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다. 청첩장 내용을 보고 어떤 사실을 발견한 사랑이와 나는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한진자의 결혼식 당일 하객들의 박수에 맞춰 신랑 신부가 입장, 결혼식이 시작됐다. 고급진 음식들을 먹고 있는 동안 신랑 신부가 우리 테이블에 와서 촛불에 불을 붙였다. 그러면서 한진자가 어머 진짜 왔네? 돈도 없을 텐데 축의금 내게 해서 미안 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랑이 야 이분이 누군 줄 알고 막말을 하고 난리야 라며 허둥댔다. 허둥대는 신랑에게 한진자가 얘는 내 전남친 이진수라고 하는데 헤어진 이유가 뭔 줄 알아?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사는 남자한테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랬어. 라고 하자 사랑이가 판잣집이라니? 라고 물었고 다시 한진자가 쟤네 부모님 집 라고 대답했다. 나도 영문을 몰라서 잠자코 있었는데 사랑이가 아, 혹시 자크집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한진자가 자크? 라고 하길래 나는 핸드폰 바탕화면을 보여줬다. 앨범에서 반려견 사진을 보여주면서 판잣집이 혹시 이거야? 이거 우리 강아지 집인데. 얘가 자크고 우리 집은 대지 안에 건물이 3개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게 자크 전용 집이야. 라고 하자 한진자는 대지 안에 건물이 3개? 집이 좀 사는 것 같아서 사귀자고 했더니 완전 판잣집 수준이길래 헤어진 건데 그럼 너 진짜 금수저 맞았던 거야? 라고 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신랑이 점점 진짜 너 이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회사 사장님이셔. 내가 특별히 초대한 거라고. 라며 큰 소리로 화를 냈다. 그 말을 들은 한진자가 사장님? 저 나이에 벌써? 뻥이지? 라고 하길래 내 명함을 보여줬다. 내가 정말 사장이라는 걸 확인하자 내가 너무 성급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헤어졌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헛소리를 했다. 진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거절했고 그것과 동시에 결혼식 중지! 너랑은 지금 막 끝났어! 신랑은 손절 선언을 한 후 결혼식장에서 아예 나가버렸다. 신랑의 퇴장과 함께 결혼식은 중단됐고 축의금은 하객들에게 돌려줬다. 그 후 한진자는 부모님과 함께 신랑 가족을 찾아가 사죄하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함에 매달렸다는데 분노가 극에 달한 신랑 측에게 쫓겨난 건 물론 이혼은 기정사실이 됐다. 물론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한진자가 결혼식 비용을 책임져야 했고 그 결과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 신랑이었던 내 부하 직원은 결혼식에서 전 아내가 무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죄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본인이 한 말도 아니고 사내에서 평가도 좋고 일도 잘하는 사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달라고 하자 감격해하며 감사하다고 했다. 젊은 나이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자 남자들도 한진자를 가까이 하기 꺼려했고 결국 혼자서 나이를 먹어갈 처지가 돼버렸다.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늙을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빚을 빨리 갚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댔다는데 결과는 빚만 더 지는 불행을 스스로 자초했다. 결국 남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들도 모두 곁을 떠나는 인맥 빈곤 인생이 시작됐다. 그런 여자와 내가 한때나마 장래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니. 그때 헤어진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나와 사랑이는 그리고 얼마 후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어 신혼생활이 시작됐다. 집안 대지 안에 우리 둘만의 집이 있었고 거기서 신혼을 만끽하고 있다. 사랑이는 회사 일로 바쁜 나를 열심히 내조해주고 긍정적 사고를 가진 밝고 따뜻한 좋은 여자이다. 이런 여자와 결혼한 나는 진정 행운아이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 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2 아이가 태어났고 활기가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절대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매진해 나갈 생각이다. 한편 아버지는 휠체어 생활에 익숙해지셨고 손자 손녀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언제까지고 이런 행복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양빛나. 2 아들 남편과 살고 있고 모처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다. 이 레스토랑은 할머니 댁에서부터 내려오는 가업으로 작년 아버지한테서 나에게로 정식으로 승계받았다. 이건 갑툭튀가 아니라 아버지가 2대 경영자이던 시절부터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관한 건 환히 꿰고 있었고 스태프들과의 신뢰관계 역시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물 없이 승계 과정을 마쳤다. 식사를 하러 온 단골 고객들도 모두 나의 승진을 축하해줬다. 인사를 받을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겹쳤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할머니한테서 요리를 배웠고 할머니 비법은 모두 전수받았다. 주방에는 할머니 때부터 터줏대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요리 장인이 있고 몇 명의 보조 요리사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할머니가 오픈했을 때부터 찾아오셨던 오랜 단골 손님들을 시작해서 우리 레스토랑을 좋아하는 다양한 고객들은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존재이다. 매일매일이 분주한 나를 외조해주는 고마운 남편. 남편도 원래는 우리 레스토랑 단골이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됐다. 남편은 자기 직장에서 간부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다. 하지만 회사가 쉬는 날에는 우리 레스토랑에 나와서 내 일을 도와주는 좋은 남편이다. 두 아들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유치원 엄마인 왕재숙 씨가 내가 맛집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유치원에 애들을 데리러 갔을 때 말을 걸어왔다. 왕빛나 씨 안녕하세요. 얘기 들었는데 이 근처 유명한 맛집 노포 레스토랑 새 오너라면서요? 네? 네, 그런데요. 솔직히 왕재숙이 말을 걸어왔을 때부터 이건 뭔가 느낌이 쎄하다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발동했다. 왜냐하면 왕재숙 씨는 유치원 엄마들 중에서도 트러블 메이커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간부를 맡고 싶지 않다고 징징거렸고 순서에 따라 간부로 정해지고 나면 항상 지각에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때가 많았다. 게다가 왕재숙 씨네 애는 워낙 거칠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지만 우리 애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자기가 오히려 더 성질을 내는 캐릭터였다. 그런 왕재숙 씨가 나한테 얼마 후에 나 고딩 동창회가 있는데 이왕이면 자기네 레스토랑에서 모임할까 하고 내가 인터넷에서 예약까지 했다는 거 단체 예약, 인터넷 예약에서 확인했지? 라고 말했다. 유치원에서 가장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레스토랑을 친히 인터넷에서 예약했단 말을 듣고 순간 내가 너무 오버했었나 라는 생각이 그래요? 고마워요. 이따가 날짜 한번 확인 더 해볼게요. 라고 웃으며 응대했다. 레스토랑을 승계받고 나서 가게를 리뉴얼할 계획을 세웠고 전통적인 분위기는 살려두면서 레스토랑을 확장해서 공간을 넓혔다. 그 덕분에 동창회나 회식 등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인터넷 전용 예약 페이지도 만들었다. 반응은 꽤 좋았고 예약이 계속 들어왔다. 우리 레스토랑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레스토랑이 내세우는 간판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왕재숙 씨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었으려니 했다. 그날 바로 동창회 예약이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말한 대로 왕재숙 씨 이름으로 단체 손님 25명이 예약되어 있었다. 예약 정보는 주방장님과 스태프에게 모두 공유했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갔다. 그 다음 날도 왕재숙 씨는 자기 예약이 잘 돼 있는지 확인했냐고 물었고 확인했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줬다. 그러자 왕재숙 씨가 실실 웃으면서 그래, 그거 다행이네. 그럼 그날 잘 부탁해. 기대할게. 라고 말했다. 말하는 투가 어쩐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지만 예약이 들어온 건 사실이었고 손님으로 대하면 그만인 일이었다. 왕재숙 씨가 우리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는 걸 알게 된 다른 유치원 엄마들이 혹시 트러블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예약 당일 스태프들과 단체 손님을 맞을 준비에 분주히 움직였고 시간에 맞춰 준비를 마쳤다. 예약 시간은 7시 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한 명도 오지 않았다. 혹시 시간을 착각했거나 장소를 못 찾고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왕재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바로 받았는데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왕재숙 씨가 깔깔거렸다. 어머,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전화하는 걸 깜빡했네. 그게 실은 자기네 식당은 가격이 좀 비싸다고 다들 꺼려해서 가성비 좋은 주점으로 변경했어. 왁자지껄한 소리 들리지? 고의성이 강하게 느껴졌다.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예약했고 깎아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싶어서 예약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태도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고 고의적으로 펑크를 낸 게 분명했다. 이쯤 되자 나도 화가 났다. 무슨 저희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거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젊은 여자가 분수도 모르고 부모 덕에 노포 맛집 사장에 커다란 집에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단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는 심보였다며 왕재숙은 고소해 죽겠다는 듯이 낄낄거리면서 말했다. 좀 미안하게 됐네. 근데 이미 여기서 시작한 지 한참 돼가지고 자기네 식당은 캔슬 들어갑니다. 물 한 잔 안 마셨으니까 계산할 것도 없는 거 맞지? 응? 계산은 이미 하셨거든요, 손님?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왕재숙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친절하게 우리 레스토랑의 예약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다. 요즘 들어 여러 식당을 동시에 예약해놓고 당일이 돼서 취소하는 진상 손님들이 많아져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그 해결책으로 예약 시에 선불 결제 시스템을 도입, 이미 정착화시킨 상태였다. 그리고 당일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재반 비용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예약 홈페이지에 빨간색으로 분명히 게시해 놓았다. 그런데도 왕재숙 씨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우리 레스토랑을 예약할 때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남편분한테 부탁을 한 모양이었다. 그 단계에서 남편분이 진짜 예약해도 되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다는데 처음부터 갈 생각도 없었으면서 왕재숙 씨는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예약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남편분이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응만 했다는 요지. 결국 선결제 시스템에 의해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도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남편분이 모든 등록을 완료했다는 걸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내 얘기를 다 듣고 난 왕재숙 씨는 멘붕이 왔는지 말도 안 돼. 먹지도 않았는데 돈 돌려줄 거지? 음식에 손도 안 댔잖아. 그건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더구나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예약을 했다는데 어떻게 왕재숙 씨만 예외로 대우해드릴 수 있겠어요? 총액 500만 원 결제됐습니다. 그러자 왕재숙 씨는 더 발광하면서 나더러 그 돈을 어떻게 내라는 거야? 라면서 소리소리 질러댔지만 소리 질러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내 고민은 음식값은 받았으니 적자는 안 나겠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고스란히 버려지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서 고급 메뉴 선착순 판매 실시, 가격도 착하게 반값으로 즉시 식사 가능 팝업을 띄웠다. 물론 이건 당일 취소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특별 할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말이다. 그러자 순식간에 25명 예약이 다 찼고 애써 만든 음식이 폐기되는 일도 없었다. 그 후 왕재숙 씨는 몸은 동창회에 있었으나 이미 영혼은 가출 상태, 아무 즐거움도 없었다는. 며칠 후 카드 대금으로 돈이 인출된 걸 확인한 남편분은 이 돈은 언제 회수할 거냐고 왕재숙 씨를 재촉했다는데, 하지만 그 돈을 마련할 재간이 없던 왕재숙 씨는 결국 남편분에게 사실 그대로 자백했고, 화가 난 남편분은 아들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왕재숙 씨는 나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매달리면서 그래야 자기 남편이 다시 돌아온다고 불쌍하게 굴었지만 경영주로서 공사 구분은 기본 중의 기본. 인터넷으로 예약 고객을 새로 확보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날은 25명분의 음식이 모두 폐기 처분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다. 이런 악의적 행위를 생각 없이 저지른 장난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끼의 음식에도 요리인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 가치를 쓰레기로 만드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그 후 왕재숙 씨는 남편분에게 별거를 통보받았고 생활비로 알아서 벌어 쓰라고 하는 바람에 카드 비용과 월세비,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이고 밤이고 알바를 뛰고 있다고 한다. 자업자득 그 잡채.